네, 안녕하세요. 최종덕입니다. 지금 소개받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그 한 구절을 읽었는데 아주 오늘 내용하고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간을 보니까 관장이 여기서 테드엑스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만 하면요. 컨버전스와 연관해가지고 저는 20대 좀 학부 때 수학하고 물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둘 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알고 있지만 수학하고 물리학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수학은 책상에서 연필만 있으면 되지만 물리학은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물리학은 그걸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명 과정을 거치고 어쩌고 저쩌고 등등. 그래서 그럼 우리는 통넓게 경험과학이라고 그러고, 수학은 똑같은 과학이지만 논리적인 추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즉 실험과 무관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형식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연과학 범주 내에 속하긴 하지만 물리학과 수학은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꼬박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하니 어떤 수학식이 필요로 하겠죠. 그 수학식을 어떤 수학식을 썼냐면 그 이전에 아인슈타인보다 약간 선배인 힐버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힐버트의 공간론이라고 하는 수학 형식을 따다가 아인슈타인이 로렌츠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 수학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일반상대성 이론을 냈고, 그래서 이 세계가 만한 그러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학자 탄생이 바로 그로부터 생겨난 거죠.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그가 채용했었던 힐버트 공간론이라고 하는 수학은 20년 전에 힐버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과학이란 말이죠. 그 형식론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실제 경험적인 세계, 이 우주란 말이죠. 이 우주를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우연인가? 이게 우연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필연적인 관계라고 또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중요하고, 그 연관성은 바로 인간의 사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사고 능력이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운행 방식, 좀 좁게는 지구의 운행 방식, 좀 더 좁게는 이 생물과 자연의 운행 방식에서 추론된 그러한 사고 방식과 그 다음에 순수한 책상머리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추론적인 이 생각의 틀이 완전하게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수학을 하다가 너무 이 엄청난 이 추론적인 세계의 그러한 흥미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물리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학도 물리학도 다 관심에 멀어지고 나중에 이제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철학으로 바꾸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야기라서 그 당시는 전공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큰 시련이었고,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로 갔는데 제가 독일 간 대학은 기센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건데, 그 대학에는
제가 소속된 게 과학철학과 과학사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 시스템이 아니라 센터 시스템인데 거기서는 뭐냐면은 물리학, 수학, 그 다음에 생물학, 철학 이 네 분야가 같이 모여 있다가 이제 석박사 과정입니다. 학부 과정이 아니라 가다가 나중에 논문 쓰고 행정적으로 학위 논문 행정적으로 신청할 때 그때 자기가 체크를 합니다. 물리학 박사 받을래? 나 수학 박사 받을래? 나 철학 박사 받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미 형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이미 컨버전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리학하고 생물학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거는 철학으로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게 제 잠깐 이제 소개 대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생각, 사고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 지식과 사고라고 하는 두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전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컨버전스라고 하는 주제로 모두 7개의 테마가 이제 진행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7개의 강의하시는 분 이곳 선생님 다 저랑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주론도 있을 것이고 전통 철학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리학도 있고 그다음에 대중문화 그다음에 로보틱스 등등 다 있는데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생물학이 좀 빠져 있고 이정보 선생님은 생물학보다는 아마 우주론 쪽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제 물리학과 생물학과 그다음에 인문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잠깐만 좀 쓰기로 하면요. 우선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거기 상대성이라는 말 때문에 그게 옛날에 뉴턴 역학은 절대적인 시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개념 몰라도 됩니다. 한 건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구나 그렇게 많은 부분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전형적인 뉴턴 철학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은 이 뉴턴 계열의 철학자, 물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인슈타인에게 대비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양자역학의 진영들입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의 진영들은 그 이전에 괴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뉴턴 시대에 비슷했었던 괴테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니까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영향을 직접 받았지만 양자역학 1920년대 이후에 등장한 양자역학의 진영들은 괴테와 무관하지만 괴테와 비슷한 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뉴턴과 괴테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지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고민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뉴턴도 쓴 책과 괴테가 쓴 책이 우연하게도 제목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광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옵틱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여기 하나는 전통적인 물리학자라고 괴테는 우리가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의 문학자라고 얘기하고 혹은 또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물리학자라고 얘기하기에는 턱이 없죠. 좀
이 당시에는 물리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냐? 보통 이런 사람들을 자연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리학자라고 하는 개념은 1880년, 1890년대 여러분들 이름 아시겠지만 볼츠만이나 맥스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등장하고 나서 19세기를 다 마감하는 때 물리학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뉴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자연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괴테도 역시 이 자연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뉴턴은 이 실험, 경험과학으로 자연철학을 했고 괴테는 실험보다는 사유로 자연철학을 했다라고 하면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광학을 썼는데 뉴턴과 괴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빛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얘기했을 때 빛은 입자야, 어떤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이 괴테는 아니야, 입자보다는 이 좀 흐름이야, 파도와 같은, 즉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 4번 입자가 전부 떨어져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이건 어렵지만 이것을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 4번 컴퓨터, 5번 컴퓨터가 전부 분리되어 있고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듯이, 하지만 이 괴테는 똑같은 빛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알갱이의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연속적인, 즉 파도와 같은 이것을 우리는 파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연속적인 그 무엇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그냥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1800년 초반에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주 이제 이게 뭐냐? 전통적인 자연철학자, 즉 실험과학자죠. 엄밀한 실험을 거쳐, 즉 머릿속으로만 사유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고 정밀한 실험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추론하는 그러한 실험과학자로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은 연속적인 것이고 파동이야라고 결정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이제 이런 회절 실험인데 빛이 이 두 개의 구멍으로 통과하면 그 빛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이 빛이 합쳐진 데는 빛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덜 합쳐진 데는 빛이 약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실험적으로 했냐면 여기다가 빛이 강하면은 인화가 세게 되게 되고 빛이 약하면 인화가 약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화질을 대가지고 이 빛에 합치고 흩어짐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영은 이 빛이 이 파동이다, 연속적인 어떤 파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물리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인문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초반전에 조금 골치 아픈 이런 물리학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약 80년이 지나서 볼츠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빛은 그게 아니라 입자로 구성돼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때 1880년대 이후 우리는 현대적인 물리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80년대, 90년대는 통틀어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고 좋고,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빛은 물론 입자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끊는 듯 했지만 이후 10몇 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빛은 입자이지만 파동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빛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 너 선택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상황에 따라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상황이, 즉 A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빛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상황에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관찰자가 관찰할 때는
B로 보일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관찰할 때는 A라는 다른 또 타동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는 거, 대상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좀 써야 되는데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이야 라고 수식어를 쓸 때 이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뭔가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빨리 하지만 제가 자꾸 몇 번 중요한 건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은 많이 교과서에서 많이 받고 흔히 받고 저게 뭐가 중요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볼츠만이나 1880년대에는 아직 발견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전자라는 게 아주 발견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이 어드렇고 소립자가 발견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의 최종 단위가 입자라 그러면은 이 한 덩어리로 이게 빛의 최종 한 단위야. 그래서 전자라고 그럽시다. 이 전자가 하나만 날아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할 때 영은 빛이 그냥 우르르 몰려간다, 파도처럼. 그래서 여기 구멍이 2개 있는데 요 구멍으로 빛이 통과해가지고 이 벽면에 넓게 다시 퍼진다. 빛이 조그만 구멍이라도 그 통과는 빛이 다시 넓게 퍼진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제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을 때는 빛이 이 부분에 이제 강하게 이제 인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빛이 2개가 뚫려져 있을 때는 이 빛으로 이 구멍으로 통과한 것과 2번 구멍으로 통과한 빛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여기 가운데쯤에 세게 인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 빛이 입자라고 그러고 입자 하나만 쏜다라고 할 경우에 입자가 여기 지금 하나가 날아간다고 입자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냥 전자라고 합시다. 하나의 전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의 전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카운타빌리티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을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와 2개, 3개, 4개가 전부 독립적이고 개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 합쳐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 하면서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철학에서는 이 셈을 어떻게 카운터빌리티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종래와 다르게 하나, 둘, 셋, 4개로 셀 수 있다는 거죠. 빛을 하나의 전자 2개, 3개, 4개, 5개, 6개 전자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물리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빛을 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자를 쏘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 그래서 전자를 쏘는데 얘가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 하나만. 보니까 구멍은 2개인데 내가 어느 슬릿으로 가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슬릿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구멍이 하나다라고 하면 아무 고민 없이 이 전자는 이쪽 구멍을 통과해서 여기 인화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멍이 2개면은 얘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1번 구멍으로 2번 구멍으로 갈 것인가 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멍으로 이게 갔는지 굉장히 이제 애매한데 근데 전자가 하나가 갔을 경우에 이게 어느 구멍으로 갔는지 여기다가 1900
30년대, 1940년대 이후에 여기다가 검지기를 딱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어느 구멍으로 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검지기 디텍터를 딱 여기다 설치하잖아요. 1번 구멍하고 2번 구멍하고 설치를 하는 순간에 이 전자가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찰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순간에 이 검측기를 안 놓을 경우에는 안 놓으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제일 시커멓게 인화가 되는데 관찰행위, 즉 검측기를 요 1번, 2번에다 각각 검측기를 딱 놓으면은 놓자마자 이 양쪽으로 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이 구멍이 하나 있을 때와 더블 슬릿인데 이 회절 현상이 구멍이 두 개 있을 때 회절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측을 하는 행위, 관측을 하면서 이게 1번이냐 2번인가를 얘가 이제 결정을 하는, 즉 관찰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이 오브젝트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했냐면 관찰자가 누구시든 간에 관찰자가 미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한국에 있건 관계없이 관찰자가 1900년도에 관찰했건 2000년도에 관찰을 했건 관찰자가 A 실험실에서 했건 B 실험실에서 했건 관계없이 이 대상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재현되어야만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브젝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입자 단위로 딱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찰을 하는 행위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행위에 따라서 이 슬립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입자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관찰 행위 자체가 이 오브젝트를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1935년도에 이 이후에 아인슈타인과 그 제자인 포돌스키와 그 다음에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셋이 이 상상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관장님 얘기하신 가상 실험 혹은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당켄 혹은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데, 왜냐? 실질적으로는 실험을 할 수 없고 머릿속으로 실험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도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갖는 실험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로젠 실험이다 해가지고 이 약자로 EPR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EPR 실험이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까지 이 EPR 실험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해석 논문이 약 20만 편 정도 나왔습니다. 1935년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실험이죠. 이 실험은 뭐냐, 똑같이 이런 방식을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관찰자가 A건 B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오브젝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입자가 소립자까지 갔을 경우에, 입자가 전자까지 갔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까먹었습니다. 자, 그냥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은 EPR 실험은 뭐냐면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EPR 실험은 뭐냐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EPR 실험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하기 위해서 무려 18만 편에서 20만 편의 논문이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죠. 물리학 분야, 생화학 분야, 화학 분야, 그다음에 철학 분야 등등 통 합쳐서 그래서 이 대상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즉 객관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데 과연 과학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 중요한 하나의 또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EPR 실험의 형식을 먼저 좀 따져보기로 하면요. 여기서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고 실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중력과 무관하게 한 번 힘을 가하면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은 등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거를 한 번 힘을 딱 주면은 한 15cm 가다가 정지하죠. 왜 정지하냐면은 이 면이 갖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그리고 저항 등등 때문에 내가 힘을 한 번 줘도 딱 쓰는 거야. 한 15cm 가다가. 근데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현상을 잘 목격을 하고 모든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힘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는 그게 아니라 한 번 힘을 딱 주면 이것이 영원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갈릴레오는 이 발견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웃음을 샀습니다. 왜? 한 번 딱 힘을 주면, 야, 저항 때문에 한 10cm 가다가 쓰는데 어떻게 이게 영원히 가냐? 라고 비난을 받았죠. 근데 갈릴레오는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 두 개의 경사면을 가상합니다. 두 개의 경사면을 놓고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은 쭉 내려가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것을 한자말로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공을 만약에 경사면에서 공을 위로 딱 올리면은 점점 공이 느리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걸 감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 경사가 올라가는 경사도 아니고 내려가는 경사도 아니고 똑같이 평평한 면에서 공을 한번 굴리면은 감속도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니겠느냐라는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걸 감속도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닌 거를 등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딱 치면은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 실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실험한 것들이 바로 이 근대 물리학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여기서 인간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자연과학의 많은 성과들은 이러한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의 대부분의 실험은 이 사고 실험과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전형적으로 이 EPR 실험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중 슬릿 실험과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든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이 방식에서 이제 과학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가상 실험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굉장히 유용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오브젝트라는 것이 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것이 왜 또 중요한 거 하니,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잘 정리한 게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오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극장을 갈 때 이제 극장 이런 키노 말고 세아터를 갑니다. 이 세아터를 갈 때 보통 이 세아터하고 그 어원이 같은데, 이 세아터가 바로 시오리의 영화 이 어원하고 같은 건데, 이 세아터는 뭐냐면은 이 테오라고 하는, 즉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가까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격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무대에는 항상 이 높이 있어야 돼. 그래서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객은 배우들이 하는 거를 멀리 떨어져서 볼 뿐이지, 자기가 흥분돼서 그 무대 위로 올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아터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관객과 배우가 무대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말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관조라고 표현을 하죠. 즉 내가 거기 개입되지 않아요. 저 무대가 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이 관객은 거기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우리는 멀찌감치 볼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테아터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관객은 배우를 항상 오브젝트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아터에서는 항상 주관이 객관을 멀찌감치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테이블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저 테이블이 장방형이구나. 저게 나무 다리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하얀색이고 질감은 좀 부드러운 질감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익스플레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테오리라고 이야기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즉 주관과 그 관찰을 당하는 오브젝트 대상은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